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부살의 모진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초씨는 식년마다 시행하는 과거를 보러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양에 올라갔다. 하지만 과거만 보면 떨어졌다.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는 핑계고 답답한 총구석을 벗어나 콧구멍에 바람 넣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적이었다. 한 번 올라가면은 두어 달, 한양뿐 아니라 팔도유람까지 착실하게 하고는 집에 내려왔다. 그러니 김초씨는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와도 도대체 기가 죽는 법이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닭 한 마리 잡아서 100습게 올리지 않고 뭘 하시오? 하며 큰 소리쳤다. 김초씨 부인은 닭이 울 무렵에 일어나 대문 안팎을 깨끗이 쓸고 사방의 이유까지도 쓸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밥상 올리는 모습을 마을 사람이 우연히 보았는데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들어 바치며 부처님에게 맞이 올리듯이 공경했다. 그뿐인가 모 심고 피 뽑고 나락 베는 등 머슴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다 지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김초씨는 무엇하는가? 몰락한 양반의 후손인 김초씨는 사랑방에 꼿꼿하게 앉아서 과거 준비를 하는 척했다. 부인은 논에서 일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김초씨의 점심상을 차려주고 다시 논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김초씨는 식사 때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여편 내가 지아비를 굶겨 죽이기로 작정했지. 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것뿐인가 말끝마다 무식한 여편네. 라고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어느 봄날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온 김초씨 부인이 안방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사랑방에서 글 읽는 신용하던 김초씨가 안방에 들어와 호롱불을 후 꺼버리고 마누라를 잡아뜨렸다. 마침 그때 부엌에 쌀도둑이 들어왔다. 쌀도둑은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서 폭풍우가 불고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초씨가 마누라 치마를 벗기고 속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내렸다. 운우의 숨소리가 한창 가빠질 때 도둑은 쌀 뒤줄을 열고 자루에 쌀을 퍼담기 시작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초씨 귀에 대고 마누라가 속삭였다. 쌀도둑이 들어왔소. 그 소리를 들은 김초씨의 방망이가 갑자기 번데기처럼 줄어들었다. 초씨는 방구석에 처박혀 와들와들 떨었다. 김초씨 마누라는 치마끈을 매면서도 계속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보 조금 더. 라고 교성을 질러 쌀도둑을 안심시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김초씨 마누라가 부엌문을 발로 차면서 도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쌀도둑은 혼비백산 걸음 하나 살리라고 하면서 도망쳤다. 그런 줄도 모르고 김초씨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부엌에 나간 부인이 쌀 뒤줄을 덮고 방에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초씨는 따낸 남자라고 정좌하며 한마디 했다. 쫓으려면 진작 쫓을 것이지. 웬 뜸을 그리 들여 사람을 이리 놀라게 하오. 김초씨 부인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도둑이 쌀을 두세 바가지 퍼담을 때 도둑이야 소리치면 쌀자루가 가벼워 퍼담은 자루를 들고 도둑이 도망칠 것이고 8, 9바가지를 퍼담았을 때 소리치면 쌀이 자루에 그득해 땅에 쏟아질 것 아니요. 5바가지는 들고 도망가기엔 무겁고 쏟아지기엔 자루에 쌀이 가득 차지 않아 그때까지 기다렸지요. 그 말을 들은 김초씨는 아내의 현명함에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사랑방으로 달려가 읽던 책을 몽땅 쓸어 담아 아궁이에 태워버렸다. 이튿날부터 그는 들에 나가 논밭을 갈고 마누라를 하늘같이 떠받들었다. 어느 해 김초씨가 병에 걸렸다.
반년 이상을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 김초 씨의 형이 이름난 관상가에다가 의원이건만 한 번 와서 들여다보고는 땅이 꺼지라 하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갔다. 옛날부터 시아주버니와 계수관계를 친척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고 서먹한 사이임을 비유적으로 말해 백년손이라 했다. 그러니 말을 걸기도 찾아가기도 힘들었지만 신랑의 병에 안달이 난 초시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 찾아갔다. 시아주버님, 우리 집 양반의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 좀 주세요. 시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찾아갔다. 다른 곳에 가서 사서 쓰겠으니 약방문이라도 내주십시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은 정당한 값을 드릴 테니 약을 파십시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날 저녁 때 상태가 위중해져 오늘 내일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 같자 시아주버님을 찾아가서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언짢은 소리를 했다. 친동생이 죽어가는데 약도 안 가르쳐주고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시집 가문의 인심은 원래 이런 건가요? 시숙이 어이없어하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기 한 마리를 구해다 당을 만들어 먹여보시오. 그 말 한마디 가르쳐주기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오. 한마디 쏘아붙이고 휘하니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밖엔 벌써 어둠이 짙게 내렸다. 김초시 부인은 울고 싶었다. 이 밤중에 어디 가서 장기를 구한단 말인가. 순간 장날마다 사냥감을 메고 나오는 총각 사냥꾼이 떠올랐다. 서둘러 초롱불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수리골로 바쁜 걸음을 했다. 얼마를 갔을까? 산골짜기에 혼자 사는 총각 사냥꾼의 초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순간 풀을 밟고 미끄러져 발을 삐어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부인은 사냥꾼 집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은 노총각 사냥꾼이 달려와 부인을 둘러엎었다. 부인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든 총각 사냥꾼은 부인의 푸짐한 육덕에 그만 약물이 불뚝 솟구쳤다. 총각의 목덜미를 깍지 끼고 바위 같은 등에 엎인 부인 역시 남자 냄새를 맡은 지 얼마이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땐 둘 다 불덩어리가 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치마를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는 엉켜서 뒹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친 부인은 자초지종을 얘기할 겨를도 없이 말했다. 장기 한 마리만 주시오. 총각이 잡아놓은 장기 한 마리를 주자 부인은 발을 절며 골짜기를 내려갔다. 부랴부랴 장기탕을 만들어 사발에 퍼서 방으로 들어가자 맛도 보기 전에 냄새만 맡고도 남편은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인이 떠먹여 주었는데 얼마 안가 제 손으로 퍼먹었다. 이튿날 언제 아팠냐는 듯 남편은 거뜬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수리골 총각 사냥꾼이 밤사이에 상처 하나 없이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랬다. 형이 보니 동생이 죽을 운수인 것이 아니라 재수씨 사주에 과부살이 껴있었다. 그래서 재수씨가 그 난리를 쳐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동생의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그 음전하던 재수씨가 생전 안 하던 험한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다. 재수씨가 그동안 병든 남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터이니 누군가 남편 노릇을 대신하면 동생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교를 쓴 것이었다. 사냥꾼 총각은 애매하게도 대수대명, 즉 남의 재앙과 애군을 자기가 떠안고 죽은 것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의 아내는 넘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